안녕하세요. 네, 그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저기 일하다가 지금 이제 저녁에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됐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남편이 있고, 여기 이제 부인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녀가 출생했을 때, 이때는 그 일반적인 친생자 관계 부존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냥 친생자 관계 부존재만 해가지고는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올려드렸더니 인지청구와 친생 부인의 이제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물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댓글을 달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 좋아서 오늘 아예 그 강의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개념 이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있고 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가 여기 이제 또 모가 있죠. 여기 처가 있습니다. 전처. 전처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자녀가 출생을 했는데 그 당시 여기 혼인관계입니다. 이게 혼인관계가 해소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이 아버님이 출생을 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자녀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녀의 생모는 여기인데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호적상에는 이분이 이제 생모로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 이 자녀는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는 부존재가 들어갑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죠. 이분하고 이렇게 이 자녀와 그리고 이렇게는 존재가 들어갑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호적에서 이분은 빠지고 이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시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친생자 부존재인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또 다른 친생자 부존재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이 볼펜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자녀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여기 남편이 또 나옵니다. 이제 재혼입니다. 재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성이 이십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사냐면 가족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박씨인데 아들이 이씨입니다. 딸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아버지는 박씨인데 자녀가 이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녀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원으로 학교 와서 야 너는 이씨인데 왜 아버지는 박씨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분을 사실은 이게
성분 변경을 합니다. 이게 성분 변경을 하면 되는데 뭐 돈을 안 바꾸더라도 성을 이씨에서 박씨로 바꾸면 됩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여기다가 뭐로 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이중으로 합니다. 네. 이중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이 어머니 밑에는 두 명이 들어가는 거죠. 얘도 있고 이 모명이도 이 땡땡이도 있고 박땡땡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론 좋습니다. 뭐 이렇게 쭉 살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또다시 이혼을 합니다. 이게 네. 이혼을 해가지고 이게 끊어져 버리죠. 네.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같이 이렇게 살다가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살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 박씨 재혼했다가 이혼한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 뭐 여기도 뭐 다른 또 이렇게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분도 재혼일 수 있고 또는 또다시 이제 결혼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기 호적에 자기 친자가 아닌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친생자 부존재가 들어갑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들어가면 이 박땡땡이 외에 있는 이 아버지가 말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 부존재입니다. 친생자 부존재는 그래서 어머니를 상대로 할 수 있고 호적상에 있는 자기 친부모가 아닌 친모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 부존재를 할 수도 있고 친부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부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는 어머니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존재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종종 봅니다. 예,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여기 재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이혼만 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안 하죠. 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오늘은 뭐 인지청구, 친생자 관계 정보 그리고 이제 친생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갖고 이제 이 앞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예. 배우 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편이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흔히 바람 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부존재하고 존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남편이 출생신고 자체 안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해주다 보니 이 어머니가 대신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는 본인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란입니다. 공란. 네.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의 성을 따라서 이제 출생신고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자녀는 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가 아닙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할 때는 인지청구입니다.
아버지가 이거는 이제 통상 토성으로 하는 경우고 여기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다. 스스로. 이거를 우리가 임의인지라고 부릅니다. 예. 임의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지는 아버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생자 관계 존부는 부존재는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존재는 아버지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입니다. 네. 부존재는 아버지, 네, 어머니를 상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소입니다. 그냥. 그죠? 예, 말소하는 경우입니다. 말소할 때는 부존재를 합니다. 부존재는 부모 다 할 수 있습니다. 존재. 이 존재는 어머니만 할 수 있습니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 인지는 아버지를 상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볼펜이 수명이 얼마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말소하는 거는 그냥 다 부존재하면 됩니다. 집어넣는 건 어머니라 그러면 존재, 아버지면 인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어머니, 이 존재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댓글 다신 분이 그걸 이제 안 보셨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건데, 자, 여자가 산부인과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애 엄마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 애를 낳은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친모가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출생기면서 딱 보면, 김갑순이가 홍길동을 낳네? 그럼 홍길동의 아버지는, 엄마는 당연히 김갑순입니다. 왜냐면 내 속으로 낳는데, 남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생물학적인 문제. 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의 아빠는 누굴까요? 그건 모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인지청구할 때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아닙니다. 본인도 친부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호적에 올림으로써 얘의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자, 어머니는 당연히 친모입니다. 그냥 태어나면. 네. 그러니까 아니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혼인중이 아닙니다. 예, 혼인중이 아닙니다. 자, 출생합니다. 자녀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자녀입니다. 이거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를 하죠.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창설적 신고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출생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적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고. 근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서 만약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창설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창설적.
신분관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분관계를 창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는 아무리 친자가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친자가 맞다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해서 이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가 맞다 하더라도 호적이 없으면 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지청구는 인지청구 2년입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생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안 날. 그러니까 사망하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비록 친부라 하더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없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에 올리는 신고, 생부의 호적에 올리는 신고를 창설적 신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간의 그 권리관계를, 인적관계를, 신분관계를 창설한다 그래서 창설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창설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머니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 그냥 창설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호적에 안 올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등기할 때, 뭐 할 때 일일이 다 유전자 검사 받은 걸 갖고 낼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나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뭐 이 목의 혈족이 같다 이렇게 나오지 이 사람이 네 엄마다라고 나오는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여기 또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유전자 검사하면 동일한 목의 혈족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 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고 신분관계를 뭐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속등기나 이런 걸 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북한에 있습니다. 여기 남한에 있습니다. 남한에. 자, 이렇게 돼서 이 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는데 당연히 상속 재산이 남았겠죠. 상속 재산이 남은 게 아니고 이거를 자녀가 여기 이렇게 또 있었는데 여기다가 전부 증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유류분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자녀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유류분이 이렇게 따지면 4분의 1인데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10분의 1이 된다 이게. 이 판례는 남한의 이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이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확인적 신고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를 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분의 1이 맞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관계로 저희가 좀 됐습니다. 이게 거의 한 지금 10년, 10년, 11년, 12년? 이 정도 이제 됐을 때 제가 했던 사건인데, 아버지가 있고,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반대죠, 반대. 아버지가 있고, 오늘 영 좀 시원찮네요. 파란 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이북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이제 의뢰인이 여기 있죠. 당연히 유리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북에 있다, 여기.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재산을 준 거는 얘네들을 보살피고 얘네들 책임지라는 거다. 그래서 얘까지 포함을 해서 6분의 1이 아니고 얘네까지 포함해서 유류분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금세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남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남자인 경우에는 오직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비록 친자라 하더라도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맞는다 하더라도 호적이 없으면 상속인에서 배제된다. 왜? 남자는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 주장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물어보셨던 아니 그 여자는 이게 어머니의 자녀는 태어나면 인정되는데 왜 출생 신고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설적 신고와 확인적 신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전번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여기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있고 이렇게 여기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얘가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가 호적이 없습니다. 호적에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아들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아버지의 전처죠. 일부는 또 일부는 일부는 또 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일부는 전처가 있고 일부는 친모밑에 가 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됐는데 출생신고 친행자 그때는 이 아들이 사망했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유전자보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화장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자녀도 없으니까. 상속인이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여기만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북에 있는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호적에 올라가야만이 친자가 맞는다 하더라도 호적에 올라가야만이 상속권이 보장이 되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되게 말이 빠르죠. 제가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가속이 붙어버립니다. 계속 이게. 그래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인정되느냐? 그거는 정황입니다. 정황. 정황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유정상 못하니까 그냥 그리고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뭐 출생 증명서도 없고 하긴 뭐 출생 증명서도 없고 이래서 그때는 뭐 옛날 뭐 집에서 갖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정황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금 이제 뭐 제가 처음에는 드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쭉 해서 오늘의 종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제가 대본을 쓰면 이렇게 쭉 갑니다 그냥. 근데
대본을 안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사례도 들고 조금 이제 살 붙이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경험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북 이제 피상속인이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인데 북한에 자녀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사례들이 이렇게 경험에 대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쭉 안 가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쟁점에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사례까지 들어가고 이해하기 쉽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점에 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소입니다. 이거 말소할 때는 그냥 부존재 가면 됩니다. 오늘 참 친생 부인 얘기하셨군요. 친생 부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리하고 그럼 친생 부인 하겠습니다. 자, 부모 말소 원하면 부존재입니다. 삽입입니다. 모기재. 모기재. 이거는 존재입니다. 부기재. 이거는 인지입니다. 인지는 이미인지가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에 대한 부존재와 친생 부인은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이건 뭐가 틀리냐? 어차피 친생 부인이든 부존재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존재라고 언제 친생 부인하느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국가차인데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일을 하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은 것인데 책상에 앉으면 계속 잠이 쏟아집니다. 1학년 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자판기에서 이제 그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먹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때부터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커피를. 이제 나이도 먹고 조금 이제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녹차도 먹고 하는데 금방 식잖아요. 금방 식고 컵이 아깝습니다. 다. 뭐 일회용 컵 아깝고 또 운전할 때 뭐 커피 타서 마시고 사 먹는 것보다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이제 뭐 뜨거운 물 이렇게 커피 버터에 보온 해가지고 타서 먹습니다. 타서 먹고 사 먹는 거보다 타서 먹고 이제 하는데 종이컵을 하면 그것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환경호르몬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 어느 손님이 뭐 스타벅스 전화를 몇 번 하셨는데 미안하셨는지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텀블러를 하나 사서 사무실에서 국화차나 이런 차 종류를 마십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이게 따뜻하게 오래 유지되니까 좋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입이 텁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면 좀 더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도 이제 요거 끝나면 퇴근입니다. 지금 8시 55분 시계바늘이 찍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있고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 생부가 있습니다. 혼인 중입니다. 또는 혼인 후 300일이 안 지났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출산을 합니다. 자, 출생신고 해야 됩니다.
출생 신고를 하면 일로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 자녀로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옮기려면 바로 부존재를 해야 됩니다. 부존재에서 날려버리고 여기서 자기의 자녀로 임의 인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하게 되면 이 자녀와 이 남편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 추정이 깨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임의 인지를 해버리면 됩니다. 인지도 재판장 인지가 있고 임의 인지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 인지는 이 자녀가 법원에다가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 사람 내 아버지다라는 청구를 하는 거고, 그냥 이 자녀 얘가 내 애다 하고 출생신고하면 그게 임의 인지입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사망한 후에 들어가면 이제 사후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는 이제 혼외자죠. 자, 이게 이제 친생 관계 부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 친생 부인은 뭐냐? 자,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생모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니면 이혼 후 300일이 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여기다가 출생신고를 하려니 또 소송을 해서 이게 옮겨야 된다. 행보가 있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게 친생부인입니다. 자, 출생신고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출생신고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친생자 부존재를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옮기는 겁니다. 출생신고 전, 출생신고를 아예 안 하고 친생 부인을 해서 이 추정을 깹니다. 추정을 깹니다. 자, 그럼 이제 추정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의인지가 들어갑니다. 자, 결국 친생자 관계 부존재냐 아니면 친생 부인이냐의 문제는 출생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했다면 말소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출생신고 안 했다면 그냥 친생 부인으로 추정을 깨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출생신고 안 하고 깨면 됩니다. 그래서 친생자 부존재와 친생 부인은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얘기를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와 보에 대해서는 말소하려면 친생자 부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후폭풍이 있습니다. 모에 대해서는 큰 후폭풍이 없는데 부에 대해서 후폭풍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건 거의 잘못하면 이게 아주 애먹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기엔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강의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라면 호적이 날라버립니다. 그냥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에 제가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강의를. 그거까지 좀 만약에 이제 지금 친생자 관계 정보나 인지정보, 친생 부인 이런 거를 하신다면 이미 인지나 친생부를 안 하셔도 친생자 정보나 이런 걸 하시려면 반드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재혼남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상대로 부존재를 해서 호적을 부존재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찾으셔가지고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모가 살아있는 경우, 없는 경우, 친부가 살아있는 경우, 살아있지 않은 경우, 또 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글로 가버린 경우, 최초 출생신고를 이 양부 밑으로 갔다가 이제 그 양부와 관계가 끊어진 경우는 다 틀립니다. 이게
전부 다 틀립니다. 아주 정리 방향이. 그러니까 좀 그것만 설명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한번 찾아서,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부존재. 이거는 출생신고한 당사자가 아버지라면 필연적으로 호적이 말소됩니다, 이게.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무적자가 되거든요, 무적자. 무적자가 됩니다. 호적이 없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도 반납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도 반납해야 됩니다. 사람은 있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신분 서류가 다 말소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됩니다, 이게. 결혼을 해도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적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부존재했을 때는 보통 아버지가 이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물론 혼외자 같은 경우는 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호적이 말소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하고, 부존재를 만약에 제 강의를 듣는 분이 일반인분들이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라든가 법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때는 부존재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부존재 하시고 생부를 상대로 존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간 큰일 납니다. 친부하고는 존재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존재밖에 안 됩니다. 부존재하는 순간 호적이 싹 다 말소됩니다. 근데 친부하고 만약에 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소된 호적의 당사자라는 근거,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 하나 갖고 그러니까 신생 부인까지 3가지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 문제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면 됩니다. 신생 부인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친생 부인은 그렇죠? 보통 아시겠죠? 혼인입니다. 혼인. 300일. 요 사이는 친생 부인을 허가받으면 됩니다.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그냥 서류 내가지고 유전자 검사서 내서 법원에 제출하면 비정상권 그냥 심사 없이 재판 안 열고 심사만 해서 결정해 줍니다. 근데 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식 재판입니다. 요거는 허가고요. 요거는 소송입니다. 요거는 정식 재판입니다. 요거는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재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요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생 부인에서도 이렇게 2가지로 갈립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부, 모, 말소. 이거는 부존재죠. 모, 기, 존재입니다. 부, 기, 역시 인지입니다. 이건 인지입니다. 인지는 임의 인지와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인지는 빼고, 부존재 두 개는 다 출생신고 후입니다. 출생신고 후죠. 출생신고 한 다음입니다. 근데 요 부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 부인으로 가면 됩니다. 친생 부인으로 가야 되는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친생 부인의 소입니다.
신생부인의 소로 갑니다. 그리고 300일.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 신생부의 허가 청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하면 조금 시간이 원래 처음에는 항상 뭐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집니다. 아마 그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 동영상 올리시는 분들한테 뭐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유료분이라든가 상속 예산 부담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유료분 이것만 알면 방어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러닝 타임이 10분입니다. 근데요,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방어한다 그러면 유료분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밥 못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10분만 투자하면 다 방어할 수 있는데 유료분 전문기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런 거 없습니다. 10가지만 알면 된다. 유료분 다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13년입니다. 13년 제가 13년 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달 올해 12월이죠. 이번 달이 지나면 제가 12년 6개월입니다. 저는 이것만 합니다. 유료분 상속만 합니다.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60건 했습니다. 60건. 60건을 제가 이제 운영하는 사건이 60개입니다. 죽습니다. 이거 매일 밤 9시 10시 반까지 야근합니다. 주말에 나와서 해 떨어질 때는 집에 갑니다. 휴가도 거의 못 갔습니다. 제가 월차 연차 당연히 없고요. 파묻혀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 8년을 하니까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어보면 이게 제가 원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것만 알면 10분만 투자하면 얘기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판례 얘기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재판에 판례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판례 130개밖에 안 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상속 포기하면은 1년 안에 1년 이전 거는 반환이 되냐 아니다. 그거 금방 합니다. 재판 해보라고요. 그렇게 되나? 안 됩니다. 그거. 왜? 후문 때문에 1114도 후문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특별지금 상속분의 성급이다. 예, 알죠. 근데 어떻게 상속분의 성급이고 어떻게 상속분의 성급이 아닙니까? 모릅니다. 특별한 기한적에 기업을 인정할 수 있다. 알죠. 그러나 어떤 게 특별한 거고 어떤 게 특별한 게 아닌지 그거 누가 합니까? 모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자세히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고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시간이 길어지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하다 보면 발동이 걸리고 이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강의가 끝나고 주강의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할 때 꼭 이제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내년에 2023년입니다. 올해 한 해 무탈하게 잘 지냈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좋은 일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발전하고, 그런 삶이 앞에 놓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그리고 올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에 뵙겠습니다.